네,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FE 컴프에서 바퀴 대신 로켓 만들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양의연이라고 합니다. 네, 첫 순서라서 정말 많이 떨리는데요. 제가 삐걱대지 않도록 많은 응원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양의연이라는 사람이고 리액트를 주로 사용하며 인터페이스나 협업 그리고 영감을 주는 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토스페이먼츠라는 회사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 팀은 어드민 프로덕트 팀이라는 곳에서 어드민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팀에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일단은 회사가 5년 정도 된 신생 기업이지만은 사실 그 이전에도 LG U+ 그리고 그 전에는 데이콤이라는 조상님들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 그 PG업을 이어온 기간이 30년이 넘는 꽤나 스타트업 치고는 긴 기간 동안 업을 지속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속받은 유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법인 설립을 하는 당시만 해도 이제 결제 시장을 한번 혁신을 해볼까라는 자신감이 넘쳤던 반면에 지금에 와서는 레거시나 JSP, EUC, KR 같은 이런 생소한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고 비즈니스의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레거시들이 발목을 잡는 지뢰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사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레거시를 꼭 청산해야 된다는 이니셔티브가 급부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드민 팀 역시도 해야 되는 레거시 청산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400개가 넘는 그 어드민 화면이 레거시로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팀에서 관리 가능한 형태로 이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그런 시간과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6개월 내에 이 과업을 빠른 호흡으로 완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막상 그 작업에 할당된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4명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제품들은 단순히 옮기고 끝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의 이 페이먼트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목표를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는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머릿속에 깊게 뿌리 박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바로 시작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있어야 되고 요구사항도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버에 대한 준비도 필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어떤 것을 한다고 한들 어드민 화면을 개발하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개발을 하는 도중에도 협업을 하게 되니까는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간이 들면 들수록 우리의 개발 속도는 점점 늦춰질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양으로만 따져봐도 기능을 개발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개발을 한다고 끝이 아니고 개발을 완료한 후에도 끊임없이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었죠. 조금 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입장에서 그 병목을 정리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병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프로토타입, 두 번째로는 서버 API,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분석. 이 3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만 비로소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작점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기다려야 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일을 하면은 절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더 이런 병목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고요.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기 위해 하나하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을 할 때 필요한 의존 관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봤을 때 디자인, 백엔드, 프로덕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우선 디자이너와의 병목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져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디자이너 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거든요. 6개월 동안 400개 화면에 대해서 최적화된 유저 경험을 고려한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만드시오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디자이너 분들은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아마 회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프로토타입 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병목이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토타입이라는 이 병목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디자인 프로토타입 없이, 그리고 디자인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액션 아이템들은 이미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시스템, 토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이미 많은 디자인상의 병목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 시스템만으로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디자인 시스템은 저희 페이먼트뿐만 아니고 토스의 모든 계열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계열사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설적이게도 페이먼트 제품의 니즈에 완벽히 최적화하는 것 자체가 디자인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디자인 시스템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TDS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아토믹한 형태를 제공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유연하면서 재사용이 쉬운 도구라는 이런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코드가 자주 생긴다던가, 작성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구현체를 만들어낸다던가, 화면을 구성하는 제품의 코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에 대한 구현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 등 여러 가지 비효율을 발생을 시키는 구간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디자이너분들과 따로 상의를 해가지고 페이먼트만의 별도의 프로덕트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 시스템은 페이먼트 제품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페이먼트 제품에 최적화된 패턴을 정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단일 구현체로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시스템의 탄생을 통해 우리는 이제 반복되는 기능과 형태를 이제 패턴으로 정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동일한 패턴에 대해서는 동일한 구현체를 제공을 해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구현하는 현상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닫힌 인터페이스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 패턴에서 권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 여러 가지 개조를 통한 그런 이제 의도와 다른 사용을 원천에 방지하도록 조금 폐쇄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히 아토믹한 단위에서 벗어나서 작은 단위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작은 단위부터, 그리고 가장 큰 영역, 여기에서 저희는 스크린이라는 개념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바리에이션의 그런 영역을 커버하는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디자인 시스템이 제공하는 장점들이 반대로 프로덕트 시스템에서는 단점으로 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우리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았었어요, 실제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되게 단순한데요. 데이트 레인지 피커라는 그런 인풋이고, 이 인풋을 만들기 위해서 각각의 방식을 사용했을 때에 서로 비교한 거예요. 왼쪽은 디자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 구현한 결과물이고요. 오른쪽은 프로덕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의 구현체를 보면은 되게 딱 보기에도 벌보스하고 이 의도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죠. 근데 프로덕트 시스템은 굉장히 단순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로 개선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성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구현체를 사용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많이 구현을 하실 텐데, 셀렉트를 구현하실 때 누구는 옵션을 프롭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합성으로 옵션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취향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르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문제로
느꼈어요. 그래서 개발자마다 서로 다른 구현을 하는 경우도 프로덕트 시스템에서는 단일 구현체를 제공함으로써 방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고 간결한 단일 구현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구현체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죠. 다음으로 디자인 시스템에서 뭔가 커버하고 있지 않은 다중 컴포넌트 조합 같은 경우도 프로덕트 시스템에서는 자유롭게 구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칩과 셀렉트를 조합한 그런 셀렉터의 칩 필터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것에 대한 패턴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별도의 컴포넌트 구현체로서 기능을 만들면은 이것을 이제 모든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에 멈추지 않고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시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예와 같이 리액트 훅폼을 저희는 폼 컨트롤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리액트 훅폼과 리액트 훅폼과 같은 특정 라이브러리와 저희 UI 요소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코드의 군더더기들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많이 방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프로덕트 시스템 없이 개발자가 각각 화면을 구현하다 보면은 그 구현된 화면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천차만별인 화면들이 400개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유지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예와 같이 이 화면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영역이 적절히 분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느 부분을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되는지 원인 파악하는 데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겠죠. 다음으로 화면의 공통 변경사항이 어드민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마다 n번씩 수정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시스템에서는 단순히 아토믹한 컴포넌트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레이어의 구현체를 만들어서 이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와 같이 섹션이나 스크린과 같은 단위의 넓은 커버리지를 가진 패턴을 만들어서 제공하였고요. 자주 반복되는 특정한 패턴이 있다면 아예 이에 최적화된 별도의 컴포넌트를 제공을 해가지고 이 컴포넌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냥 눈으로 훑어보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테이블 목록을 그리는 그런 화면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그것에 대한 패턴을 제공함으로써 역할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끔 만들었죠. 네, 여기까지 프로덕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요약을 하자 보면은 아토믹한 구조를 그렇게 갖추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반복 사용하기 좋은 형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인터페이스로 구현할 상황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의 컴포넌트를 정의해가지고 가독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을 해줬고요. 그리고 개발자가 이러한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굳이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 없이 화면이 구현이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네. 요약하자면은 디자이너의 도움이나 디자인 프로토타입 없이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디자이너와의 의존성을 끊고 행복한 코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근데 그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의 의존성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다음 고민을 시작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서버 API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는데 사실 서버 API는 필요하긴 하죠. 근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서버 API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서버에 필요한 거는 서버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이 아니고 엔드포인트, HTTP 메소드, 리퀘스트 파람, 응답 데이터와 같은 인터페이스가 우리한테는 실제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API 스펙인데요. 우리는 이미 서버 개발자들과 협업을 할 때 뭐 스웨거라던가 스펙 독스 같은 그런 문서를 전달받아서 이거를 토대로 기능을 구현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죠.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펙 문서를 보고 기능 구현하는 과정에
에서도 비율이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스펙 문서를 확인하고 이 스펙을 한 땀 한 땀 타입스크립트 코드로 이관을 하고 이렇게 이관한 코드를 이제 데이터 패처와 같은 도구를 통해서 호출을 하고 호출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 다시 수정을 요청을 하고 서버 개발자가 수정을 해주면은 다시 문서를 또 확인하고 코드를 이관하고 패처를 호출하고 또 수정하고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피곤한 루틴을 줄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답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픈 API 코드 제네레이터를 활용을 하자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코드젠 도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제 API 클라이언트의 생성 없이 스펙 정보만 자동으로 생성을 한다던가 그리고 조드로 이제 요청 파라미터와 응답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던가 또는 우리의 상황에 맞는 커스텀 트랜스폼 조건을 쉽게 주입할 수 있다던가 별도의 학습 비용 없이 사용 가능하거나 제로 컨피규레이션으로 원하는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각각 대입을 해봤을 때 이러한 요구사항을 100% 수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는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구들을 더 깊게 파기보다는 우리의 요구사항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 완전히 수용 가능한 구현체를 직접 만들자라는 결론으로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코드젠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 목표를 세우고 나서 해야 되는 역할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역할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그냥 오픈 API 문서를 통해서 이제 스펙을 제이슨 스키마 형태로 읽고 그 읽어온 제이슨 스키마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마음대로 다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 경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와 조드 기반의 코드로 만들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한 코드를 파일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원하는 그런 형태가 뭔지 살짝 설명드리자면 저는 리소스라는 개념으로 이 스펙을 관리하도록 계획을 했고요. 리소스의 역할은 이제 하나의 파일에서 관리 가능한 API 명세의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PI에 대한 정보가 소스 코드 곳곳에 퍼지는 현상을 리소스를 통해서 방지를 하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리소스에 정의한 그런 파라미터가 스키마 파서로 이제 처리가 가능했고 이 처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올바른지 확인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이름을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와 응답 데이터를 추론하는 그런 역할로서 활용하려고 이 리소스라는 형태를 고안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은 사실 오픈소스 생태계에 굉장히 많이 넘쳐났고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거 처리를 위해서 수혜거 파서를 활용한다던가 그리고 제이슨 스키마를 조드 객체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던가 그리고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해서 핸들바를 사용한다던가 원활한 CLI 처리를 위해서 클립해니온 같은 도구를 활용한다던가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젠을 구현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수혜거 독수 URL로부터 오픈 API 스펙 객체를 생성을 하는 게 첫 시작이고요. 이 스펙의 일부 요소, 이를테면은 컴포넌츠라는 요소로부터 리퀘스트 바디와 리스폰스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거를 조드 스키마로 생성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패스로부터 API 엔드포인트를 비롯한 각종 스펙을 원하는 형태의 객체로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서 만든 결과물들을 원하는 위치에 TS 파일로 생성을 하는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츠 부분인데 컴포넌츠는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스웨거의 아래와 같이 이런 스키마들을 다 목록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웨거에서 이제 오픈 API 제이슨이라는 이제 제이슨 스키마 객체를 뽑아오고요. 이거를 다듬어 가지고 보시는 것 같이 스키마 파일로 자동을 생성을 해줬어요. 패스도 마찬가지로 스웨거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패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똑같이 제이슨으로 파싱을 하고 제이슨으로 파싱한 결과를 리소스라는 우리의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형태로서 가공을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코드젠을 실행하는 화면도 살짝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은 단 몇 초 만에 결과물들이 짠 하고 생기는 이런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코드젠의 효과를 정리해 봤는데요. 기능을 구현하는 기간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구현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여유롭게 일주일 정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CLI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이 API 엔드포인트가 2,000개 이상의 엔드포인트를 우리는 자동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2,000개 이상의 엔드포인트로부터 생성된 코드 라인 수만 해도 3만 줄이 넘는 그런 라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코드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10초 남짓으로 되게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당연히 재사용 가능한 형태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스펙을 제대로 옮겨왔는지에 대한 검증을 계속 할 필요가 없이 그냥 CLI 한 번만 돌려주면 바로 싱크가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게 되었어요. 네, 다시 종합하자면은 우리는 스펙 문서 확인, 코드 이관, 메소드 호출, 스펙 수정 이런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이제 코드젠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코드젠을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실행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데이터 패처를 통해서 메소드로 호출하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젠에 대해서 종합을 하자면은 개발자가 API 문서를 보고 한 땀 한 땀 코드를 수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API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게 내가 옮기는 과정에서 코드를 잘못 옮겼는지 아니면은 서버의 구현이 잘못됐는지를 검증을 하거나 추적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코드젠 CLI는 우리의 유즈 케이스에 맞게 얼마든지 가공을 가능할 수 있는 100% 제어 가능한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가 반환하는 인터페이스가 바뀐다고 하는데 그 변경사항을 CLI 한번 실행으로 바로 싱크를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버 API 구현에 구애받지 않고 스펙과 화면 검증에만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는 FE 개발자로 또 한 단계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백엔드와의 의존성도 끊어내고 자유를 되찾았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이제 제품 요구사항이었는데 제품 요구사항과의 그 의존성을 끊어내는 거를 기술적으로 저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방향을 살짝 바꿔봤어요. 그냥 이런 외적인 요소 상관없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그 개발 자체의 비효율은 없을까? 이런 비효율이 있다면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당연히 비효율이 있죠. 제가 생각하는 FE 개발의 비효율은 우리의 그 개발 생태계가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리액트나 넥스트, 빗, 텐스택 쿼리 같은 여러 가지 좋은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결과물들은 사실 개발자마다 모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일 자체가 저는 또 다른 바퀴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바퀴를 만드는 행위를 반복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두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코드를 만들어낼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저는 이제 우리의 코드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리파인이라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통해서 많은 부분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리파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픈소스 리액트 어드민 툴이고요. 이 툴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들은 헤드리스한 형식으로 제공을 해서 특정 UI와 결합되지 않은 그런 자유로운 조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형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소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API 명세를 한 곳에서 객체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능들은 프로바이더 패턴을 통해서 자유롭게 주입이 가능한 형태로서 제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리파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저는 여러 가지 비효율들을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효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FE가 어드민 제품을 만들 때 가장 많이 반복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 패칭, 두 번째는 폼 컨트롤, 세 번째는 테이블, 마지막으로 로깅, 이렇게 크게 4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뽀개보기로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 패칭을 개선하는 목표였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패칭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하면은 API 스펙을 리소스 객체로 분리를 하고 API에 대한 맥락을 한 곳에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반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와 API 클라이언트는 이제 리액트 컨텍스트를 통해서 프로바이더에 주입을 해주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곳에서 마음껏 주입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RUD를 빈번하게 반복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훅을 별도로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호출할 때 어떤 의도에서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지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선언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소스 이름을 기준으로 이제 필요한 요청 파라미터와 반환되는 응답을 자동으로 추론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 코드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2가지 비교인데 유즈 쿼리와 그리고 우리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유즈 아이템을 사용하는 케이스를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유즈 쿼리를 사용할 때에는 코드가 굉장히 장황하고 그리고 API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명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어떤 파라미터에 어떤 데이터를 넘겨야 되는지를 일일이 다 제어를 해야 돼요. 근데 유즈 아이템으로 랩핑한 이 기능을 사용했을 때에는 이제 의도가 훨씬 더 명확해지죠. 나는 단위의 객체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리소스를 주입을 하면은 이제 API 명세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거기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그냥 파람스라는 객체에만 넣어서 보내면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헤더에 필요하면 헤더에 배치를 하고 뭐 쿼리에 필요하면 쿼리에 배치를 하는 등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런 상세에 대한 부분들을 처리를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코드만 단순해지는 게 뿐만이 아니고 리소스 이름을 저희가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리소스 이름을 기준으로 이 API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과 같이 자동으로 추론해주고 반환값 역시도 자동으로 추론을 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폼 컨트롤 개선인데요. 폼 컨트롤 역시 되게 지지부진한 과정을 겪는데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똑같이 리소스에 정의한 API를 호출을 하고 이 호출한 API의 결과들을 디폴트 밸류로 알아서 주입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또 API와 폼이 연동이 되는 것 외에도 그냥 다양한 외부 소스로부터 이제 폼 데이터가 주입이 가능한데요. 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쿼리 파라미터를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쿼리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파싱을 하고 그거를 디폴트 밸류로 이제 주입을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훅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폼을 제출하거나 초기화를 할 때 쿼리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이는 구현체들을 제공을 했고요. 조금 더 코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유즈폼이라는 이 기능은 이제 리소스만 정의를 하면은 이제 폼을 렌더링할 때 기본 값을 이제 정의한 리소스 기반으로 get 요청을 실행하고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폼을 제출할 때에도 저장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서브미터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그 서브미터는 원하는 시점에 내가 자유롭게 호출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쿼리 파라미터 역시 이제 쿼리 파라미터를 불러와가지고 파서를 통해서 필드 형태로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출할 때 필드를 다시 쿼리 파라미터에 변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단위의 구현체로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쿼리 파라미터에 대한 처리 방식을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테이블도 개선했는데요. 테이블 역시 이제 리소스에 정의한 API를 똑같이 호출하고 테이블 목록을 호출할 때 렌더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테이블 특성상 그런 트리 구조가 되게 반복되기 쉬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JSX를 되게 깊은 뎁스로 반복 작성하는 대신에 저희는 이제 모델이라는 프롭을 통해서 모델을 주입을 받고 그 모델을 기반으로 테이블이 알아서 렌더링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독성이 훨씬 더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들어가는 공통 요구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요구사항들 뭐 페이지네이션이나 열 번호, 체크박스와 같은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공통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제공을 했어요.
예, 코드 예시를 보면은 이제 기존의 복잡하고 읽기 힘든 트리 구조에서 벗어났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구현들을 공통 옵션으로 제공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로깅인데요. 로깅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로그 클라이언트를 이제 컨텍스트에 역시 주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컴포넌트 그 기능을 개발할 때 로거를 랩핑한 이 디자인 컴포넌트를 사용하기만 하면은 개발자는 굳이 내가 이 요소에 대해서 로깅을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모든 요소에 로깅 기능을 자동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버튼을 사용할 때 그냥 로그 래퍼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처리를 따로 해줄 필요가 없어요. 네, 모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몇 명의 개발자가 서비스를 구현하더라도 일관성 있는 형태를 보장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 형태로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도전을 했는데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를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하자면은 사실 우리가 6개월 동안 이 기능 개발이 힘들 거라는 그런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가 기능을 개발하는데 들어간 시간은 2달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서로 다른 어드민 제품이 있고 이 어드민 제품들에게는 400개 이상의 메뉴들이 있는데 이런 메뉴들을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연차에 관계없이 모두 코드에 편차 없이 동일한 퀄리티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면을 구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하루 남짓, 하루 이상 걸리던 시간을 1시간까지도 줄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든 이 소스 코드들은 이전보다 훨씬 유지 보수하기 쉽고 확장 가능한 구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가요? 이러면은 좀 나름 유의미한 변화이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좀 비효율적인 순간들을 목격하신다면 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변화를 시도를 해보시길 기원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발표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